조윤선하고 김기춘이 지금 수감됐잖아요. 근데 전에 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보통 이렇게 죄를 짓고 들어가면 신체 검사한다고. 예. 그럼 항문까지 다 까서 보여야 된다며. 예. 근데 뭐 지금은 그게 이제 카메라로 바뀌었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욕감이 들잖아. 그렇지. 이재용이 만약에 구속돼가지고 항문 깐다고 생각해봐. 이상하잖아. 조윤선도 그렇고. 뒤로 돌아 까. 그래서 카메라에 앉아서 이렇게 딱 검사하는 그런 게 있답니다. 이게 이제 그 기사에 보면은 지금 안에서 선택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거나 난방을 해주거나 카메라 신검 받고 이러는 게 다 김기춘이 반대했던 인권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실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되게 공감했어요. 그게 마음에 찡하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민주화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민주화 열심히 우리 같은 놈들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놨어. 어떻게 했건 그중에 그 민주화를 가장 확실하게 누려버린 게 박근혜야. 어떻게 보면 이거 역사의 아이러니가 저는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 길 닦아 놓으면 뭐 개가 먼저 그렇지. 지나가고 뭐 이런 식인 거야. 깜빵에서 인권 수준 좀 높여놓으니까 이제 드디어 김기춘이 왔네. 참 웃긴다 진짜. 진짜 웃기죠. 진짜 국민 정서로는 김기춘 정도는 진짜 특별법을 만들어서 물고문이 가능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 정기 공무원은 빼고 그래? 선고문은 물인가? 아 정말 저는 김기춘 구속될 때 사실 좀 콧날에 시큰해지더라고요. 불쌍하니까? 아니야. 그럼. 그러니까 김기춘한테 당했던 그 수많은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과 그들에게 고문당했을 그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족, 그리고 그가 최근에 일으켰던 세월호 유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 김기춘을 봤을 때 어떻겠느냐. 구속 자체만으로도 저는 사실 그 영혼들은 일부분 좀 이 수갑을 채웠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 이 수갑을 가리는 걸 좀 빼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정말 그게 뭐 인권 문제에서 가린 건데 사실 그렇게 좀 하고 싶더라고 나는. 아니 뭐 혹자는 김기춘 같은 정말 뭐 40년간 온갖 죄를 지어온 사람의 이제 막판에 이렇게 영어의 몸이 된 거에 대해서 거의 무슨 연쇄살인범을 뭐 교통신호 위반으로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굉장히 진지하게 일생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나마 인생의 막판에 조용히 그 죄를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게 그나마 너한테 행운이다. 또 뭐 이렇게 아주 종교적인 그런 깨달음을 던지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만평인데요. 거기에 김기춘이랑 그 조윤선이 엘리베이터인가 뭐 이걸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옆에 김기춘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그 영혼들이 쫙 옆에 서가지고서 김기춘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정말 섬찟하지 않아요? 하여튼 그럴 것 같아. 그 구치소 안에서 또는 뭐 조사실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김기춘과 관계된 그런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서려 있겠어요. 그 원한들이. 이 사람은 나는 결국 빛을 못 보고 깜빵에서 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이제 청문회 때 무슨 실드를 쳤냐면은 수술을 해가지고 심장에 뭐가 박혀 있다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안 나오려고 했는데 청문회에 전 공직자의 도리로서 나와서 성의껏 대답한다고 이렇게 실드를 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춘은 어떻게든지 병보석 비슷한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거고요. 암 환자도 병보석을 못 받았잖아요. 예전에.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들 사이에는 조윤선의 구속이 굉장히 화제가 됐더만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내에서 국회든 어디든 간에 조윤선이 나타나면 샤방샤방한 그런 느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게 상징적인 인물이 현직으로서 딱 쇠고랑을 차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를 하더라고요. 난 되게 좀 이상한 느낌이 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샤방샤방 지금 말씀하신 샤방샤방 뭔가 고급진 그 일생 굉장히 고급스럽게 편하게 살았을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스펙이나 이런 거상.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든가 뭐 그런 폐륜 집회를 기획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이건 뭐 정의 이런 걸 떠나서 하기 싫은 일이잖아. 솔직히 누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키면 난 너무 하기 싫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이런 일을 그렇게 했다. 왜 했을까? 왜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시킨다고 한 거야? 자발적으로 한 거야? 뭐 때문에 한 거야? 막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또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하냐, 조직이라는 거 안에 들어오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왜 뭐랄까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건 좀 아니다 싶은 그렇죠. 그런 감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 감을 못 느끼고 지금 여기까지 선을 넘었다는 게 좀 너무 이상하게 느껴지긴 해요. 뛰어내린 타이밍을 놓쳐버린 게 아닐까? 그렇죠. 어쩌면 무슨 말이냐면 왜 전에 그 신비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공범관계가 형성이 되면 거기서 탈출하는 순간 배신자 돼서 이게 쭉 같이 건너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사이코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겉모습 멀쩡했던 거랑 다르게 진짜로 권력지향적인 여자 정치인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바른 걸 얘기하는 순간 고영태를 하수인으로 데리고 있었던 바로 최순실은 모든 걸 다 고영태가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세력들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누군가는 독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독박을 가장 먼저 배신한 놈한테 씌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코어를 감추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패의 특성인데, 어쨌든 저는 김기춘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그 경로 사상 때문에 나이가 너무 쳐드셔서 쳐드셔서가 뭐야? 쳐드셔서 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한테 저는 짱돌을 좀 더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편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검사들이요, 제2의 우병우, 제1의 김기춘, 또 제3의 내가 될 거야, 이렇게 꿈꾸는 새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공안 검사들은 다 한 번씩 꿈을 꾸겠죠. 나도 저 정도 한번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나한테 와서 떨어지거나 이런 경험을, 오르가즘을 한번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 놈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래, 좋아, 오르가즘 느끼란 말이야. 그런데 말로는 김기춘처럼 뒤진다, 빵간에서. 이거를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저번에 그 더킹 영화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네. 절찬 상영 중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권력 옆에 있어라. 그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은 굉장히 나름 똑똑한 사람인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서 한국의 역사를 보았더니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는 교훈을 도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주인공이 또 그것대로 따라가는 거죠.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어쨌든 그래서 뒤에 가면 반전이 나옵니다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아니 김기춘은 나이가 70 몇 살이고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확신범이라서 저런 짓을 했나보다. 나랑 정신세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니까 그런가 보다 싶단 말이야. 근데 또 사실 우병우는 또 이렇게 보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무슨 이데올로기적 확신범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뭘까? 출세지향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이를테면 소년급제를 해가지고서 고향에서 신동소리 듣고 이렇게 쭉 자라오다 보면은 정말 날아가는 새가 자기 앞에 꼬꾸라지는 어떤 오르가즘도 느끼고 어떤 변태적인 권력욕 그것 속에서 저렇게 대납이다 이렇게 싶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처벌받지 아니하는 상태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보다도 더 젊은 그런 검사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 내가 할 길은 저거야 우병우. 나는 롤모델을 택해서 바로 우병우처럼 되는 거지. 지금도 법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잖아. 역시 내 머리는 못 당해.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사필 규정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뭐 김기춘이 나이를 많이 쳐 드셨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익환 목사님이 맞아. 말년에 얼마나 또 이제 그런 수감 생활을 하셨는지를 또 그 아드님이신 문성근 씨가 일은 넘어서. 그 트윗에서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 또 한명숙 이 사람도 70이 넘었어요. 맞아요. 네. 그분도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김기춘이 뭐 심장에 뭘 박았네, 뭐 어쨌네. 너는 양심이나 좀 어쨌든 그 심장에 뭐를 박았다라는 걸로 쉴드를 쳐가면서 뭐 병보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가 없다. 뇌종양인 사람도 못 나왔었어. 뭔 소리를 하는겨. 그러네. 강금원 회장.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가 김기춘, 조윤선 얘기니까 이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세월호가 사건이 터졌고 우리 어린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다가 참사를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재난에 대한 극복을 하지 못한 또는 국민적 여론을 잠재울 목적으로 이 세월호 진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세월호 진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들한테 불이익을 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하라. 이게잖아요, 핵심이. 그죠? 그렇죠. 여기 아까 권 PD님이 얘기한 국정원 동원되고 경찰 동원되고 정무수석 동원되고 다 동원되면서 실제로 지금 문체부는 해체 수준에 이르렀어요. 차관 2명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사과문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발표한 사람이 블랙리스트 청과를 그러니까. 담당자예요. 곧 이게 말이 돼? 곧 소환될 너도 거예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돈 낱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요. 송숙은 제 1차관. 자 그러면 이 그렇게 해줘야지. 안 잡아가서 그런 거 아니야? 얘까지 잡아가면 우린 망해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아 제발 망하라 그래 그럼. 아니 망해도 돼요. 네, 지금은 걔네들이 없는 게 나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안 했어요. 김기춘, 조윤선 가족한테 사과하고요. 구속되기 전에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도리. 아직 어제도요. 304명의 액자와 영정을 시민들이 그 추운데 영하 10도에 닦았어요. 광화문에 있는 영정을 다 닦으면서 그분들 속에 어떻게 이를 갈았겠습니까? 거기 와서 사과해야 돼요. 구속되기 전에 검사한테 얘기해서 나 광화문에 가서 사과하겠다. 안산 가서 사과하겠다. 적어도 이러고 나서 그가 법률적으로 제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차관요? 이건 기본이고요. 우리 그 왜 연극인 한번 인터뷰 하신 적 있잖아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민자 씨. 그분도 사찰받았어요. 예, 예. 이런 분들 마음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냥 구속시키면 끝인가요? 아니 구속 전에도 국회에 나와서도 내가 알고 있는 정말 조윤선의 거의 마지막 이야기는 본 적도 없다 그랬어 진짜.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일부 그 말을 좀 믿었다. 좀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노동당에서 했던 그 뭐 어워드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람에게 이제 일종의 거꾸로 그 상을 주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심사위원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상을 줘야 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조윤선에 대해 상을 줘야 된대. 그래서 에이 조윤선이 설마 김기춘에게 주는 게 맞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난 정말 조윤선이 관계가 없거나 있더라도 아주 미미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해놓고서 국회에 청문회까지 나와서는 본 적도 없다고 그렇게 입을 싹 씻었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렇게 잡혀가는 상황까지도 사퇴를 안 하고 그냥 그 직을 가지고 들어간 뿐만 아니라 수갑을 이렇게 찾는데 어쩌면 수갑을 소매 안으로 그냥 마술사인 줄 알았어. 그렇게 잘 감춰가지고서 이 김기춘은요 바깥에서 이걸로 뭘 감아가지고서 그걸 가렸는데 가릴 필요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손목 안에다 싹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러더라고. 패션 센스가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원래 전과자였나? 어쩌면 수갑을 이렇게 잘 감추나? 난 그런 모든 것이 살짝 소름 끼쳐 진짜. 저는 구속 장면을 패러디해서 이런 그 명대사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승마용 말 한 마리 같이 뚱뚱한 그 아줌마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다닌다. 순간 나는 삼성의 갤럭시 탭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 굴러떨어졌다. 첫 수감이었다. 아름다운 시네요. 네.